잃어버렸을 때 그만할게. 아파갖고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자, 소설 풀어보셨죠? 아이고야, 봅시다. 아예 체크를 해놔야겠다. 예수란다. 예서가 늦고 인서도 갔다 오죠. 거기 갔다 올 스케줄이 있죠. 두 분은 조금 늦게 오시면 단어를 따로 보는 걸 하는데 왜 이예서 씨 식사는 하셨어요? 일어나시겠어요? 건우가 안 자지? 미안하다. 문제 풀고 있는데. 아니죠? 다 풀었지? 네. 같이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에 인물들 정보와 심리가 나와 있어요. 뭘 구경하고 있어. 자, 타사국의 왕이 나오고요. 정덕왕후, 승경후, 보만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인물관계 파악하셨나요? 지금 보만후가 아들을 낳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후, 즉 정덕왕후와 승경후가 이 아들을 납치해서 제거하기 위한 우당탕탕 대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사건이에요. 그 당시 때 이제 인물의 심리들과 서술자의 특징을 읽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참 이 양후 두 사람의 계략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이네. 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데? 처음에는 산에다 버렸는데 학이 품어줬죠. 그래서 다시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한테 밥으로 줬는데 소가 어떻게 했대요? 먹었잖아. 성공한 거 아니야? 참고로 소의 위액은 인간의 8배 각각 때문에 바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살 수는 없지만 물론 뒤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소가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세요. 님들이 생각하는 그 동화 맞아요. 그렇죠. 판타지스럽다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바로 문학에서 사용한 용어는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만나게 되면 또 보도록 하자고요. 아니요, 눈금방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관련 없다고 하면 될 것을 너무 과장해서 말했네요. 근데 과장을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문제 15번의 선지, 일단 답은 3번이야. 15번의 답은 3번인데요. 서술자가 개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나 이거 미리 세팅해 놓을 걸. 아니다, 영상 촬영하는데 좀 그런데. 몰라. 건이야, 알아서 잘 봐라. 아니, 여러분들 제가 물론 성격이 좀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건 있지만 태도는 그래도 공손한 편이거든요. 말이나 조금 건방져 보여도 좀 양해해줘. 편하다. 진작이랄 거. 오해 없이 뭘 또 보겠다고 그냥 다리 올려놨어. 책상에, 의자에.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서술자가 개입한다는 건 뭘까요? 서술자가 일단 이 작품은 서술자가 몇 인칭이에요? 우리 인칭 공부도 했는데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어떻게 나누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존재인가? 약간 등장인물인지 아닌가? 그 두 개를 구분하는데 등장하는 인물이야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3인칭인 거 여러분들 중학교 나왔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인칭이면 인물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네.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옛날에 배운 거에서 그런 게 있어. 할 거야, 다 할 거야. 오늘 내 다리가 이 모양이라서 좀 봐줘. 말로 좀 때울게. 인물만 정서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서술자는 인물이 아니죠. 원래 그러니까 원칙에 따르면 3인칭 서술자는 인물이 아니므로 정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서술자의 개입이 뭘까요? 이 개입이라는 거는 마치 등장인물처럼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이 서술자가. 인물이 아닌데. 이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개입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 제일 쉬운 공식은 이겁니다. 오늘 배운 거요. 괜히 지웠네. 영탄적 표현이요. 영탄적 표현의 뜻이 뭐였어요? 감정이 고조된다고 볼 만한 표현법이었죠. 근데 서술자가 인물이 아닌데 3인칭인데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 자기 정서를 드러내면 개입했다고 볼 만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23쪽으로 오셔서 맨 밑에서 5줄 올라와 보세요. 23쪽 맨 밑에서 5줄 올라오시면 이 덥고 말리서 말아보니 대저천지간에 여기요. 이런 몹쓸 무리가 어디 있으리요. 이거 뭐야? 설이죠.
설인데 아까 배웠죠. 연탄저고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서술자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인물적. 이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이 3번이에요. 자, 모르는 어휘들 질문해 주셔야 하거든요. 15번에 선지 1, 2, 4, 5번 중에 헷갈리면서 잘 모르는 어휘 있을까요? 그래? 없으면 내가 물어볼게. 아, 구태영 씨? 희화가 뭡니까? 선지 1번에 희화화라는 말이 있는데. 응? 정확합니다. 잘했어요. 희화화. 마지막에 있는 화는요. 아까 뭐 구체화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시각화. 뭐뭐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희화는 우스꽝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들다라는 게 바로 희화화한 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저기다 예쁘게 써야 되는데 우스꽝스럽다라는 거는 웃기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뭐를 웃기다고 판단할까?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나의 입꼬리를, 그러니까 문제 풀고 있는 나의 입으로, 입꼬리로 이제 이 우스꽝스러운지 아닌지 판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 이거 우스꽝스럽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웃는지 안 웃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거든. 자, 이 웃기게 표현하다는 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왜곡이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이 왜곡이 바로 웃음이에요. 왜곡은 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컴퍼스가 된 기분인데 이게 컴퍼스. 야, 근데 훨씬 낫다. 꼴은 조금 우스꽝스러워도. 왜곡은요. 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고요.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비범으로 만든 것을 바로 왜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저기 우리 노은석 씨가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 지금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요. 오늘 수업을 1시간 좀 넘게 남았지만 종료하고요. 여러분들이 막 항의를 해요. 아니, 비싼 돈 내고 지금 수업 들어왔는데 미쳤어요?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서 내가 용돈을 줘요. 이걸로 그냥 1시간 노세요 하고 이제 갑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인가요? 네, 용돈을 줘요. 무슨 끄덕끄덕해 지금. 내가 노은 씨도 이제 줘요, 용돈을. 노은석 씨가 이걸 받고서 이거 1시간 남았는데 어차피 나는 학원에 있는 줄 아니까 잘됐다. 마침 배도 고프겠다. PC방을 가야겠다. 해서 박건동 씨랑 같이 PC방에 갑니다. 가서 빨리 그 라면에다가 핫바 하나 때리고 피파 한 판 하고 오자. 롤 한 판 하고 오자.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건동 씨와 노은석 씨 막 뛰어갑니다. 신나는 마음에. 근데 길거리에 지금 무슨 전동 킥보드 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는 마음에 미처 그걸 못 보고 거기에 걸려서 우당탕탕 걸려 넘어져요. 노은석 씨가. 너무 신나게 뛰어가느라. 자, 그때 같이 가던 박근홍 씨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게 남자의 세계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자는 거기서 가서 훈석아 괜찮아? 많이 아프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해 막 그렇게 말한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병신 새끼 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의 세계는 이래요. 병신 새끼 이렇게 말한다고. 잠깐만, 노은석 씨가 병이 있는 몸이 아니거든. 병의 몸이 아니에요. 근데 병신이라고 했다고. 병이 있는 몸이라고 했다고. 자, 뭐 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만든 거죠. 평범한 사람인데 병이 있는 모습으로 비범하게 표현한 거죠. 이걸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희화예요. 병이 있는 몸이 아닌데 있는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조금 더 여기서 공부를 해보면요. 나중에 심리에 따라 용어가 달라져요. 우스꽝스럽게 만든 존재.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된 노은석. 지금 걸려서 우당탕탕 넘어진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우스꽝 된 얘예요. 그걸 이라고 한 사람의 마음이 뭐냐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자, 박건웅 씨가 노은석 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호적인 관계다. 근데 넘어졌는데 넘어진 거 보고 아이고 병신아 라고 한 거면 그거는 비난, 비판이 아니죠. 이쪽으로 가는 거야. 긍정적인 우호 대상이라면, 우호적인 대상일 때는 바로 그거를 주술러 갈 힘이 없어요. 해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악이에요.
아이고 병신 놈아. 아이고 너 왜 그랬냐 병신이니? 이게 해악이고요. 자 근데 적대하는 사람한테 희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다가 저 새끼는 병신이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악이 아니죠. 이거는 그때는 풍자라고 합니다. 응? 깜짝이야. 고정제 싫어하시죠라는 줄 알고 아니야 나 안 싫어하는데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때 심리는 최종적으로 비판이 되고요. 이때는 동정이고 연민이에요. 좀 달라요. 아이고 병신아 왜 그랬어 라는 게 이제 마음에 깔려 있다는 거지 이때는. 이런 식으로 좀 갈리게 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할 일 있으면 와봐요. 이 희화는. 자 근데 이 작품은 왜곡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말 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했어요. 희화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1번 X. 1번 액자 구조란 말이 있네요. 액자 구조는요.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내부 이야기가 있고요. 외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액자 구조래요. 근데 이야기가 그럼 두 개 있으면 외부인가요? 지금 산에 버린 이야기 아이를 그리고 소에다가 아이를 버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니까 액자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른 이야기가 액자 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르다? 이야기가 다르다? 이 이야기가 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이야기가 뭐였죠?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이야기잖아요. 이게 달라야 다른 이야기가 돼요. 자, 그 산에 버린 사람과 소에다가 버린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었죠. 버려진 인물도 동일한 인물이죠. 배경도 똑같죠. 사건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거는 액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읽은 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이야기라는 걸 판정해줘야 답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해상을 해서 약간 추억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게 인물하고 이야기랑 전혀 다른 이야기면 액자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자가 한 초등학생쯤 돼 보이네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래 봉수야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그 할머니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니네 할미랑 말이다 하면서 하늘을 보더니 뾰로롱 하더니 갑자기 다른 공간이 펼쳐져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나와요. 둘이 막 사랑하는 그 역경이 나와요. 자, 이거는 액자라고 봐도 돼요. 그 젊은 남녀가 할머니랑 근데 할아버지랑 젊었을 때 할아버지는 다른 인물로 충분히 격차가 크죠. 이건 괜찮죠. 그리고 할머니랑 이 사건이 달라요. 방금 있었던 외부 사건은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다. 이게 사건이었거든요. 이번에 뾰로롱 하고 회상으로 돌아온 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하는 사건이었어요. 다른 사건이죠. 배경도 시간이 많이 차이 나죠. 배경도 다르죠. 인물도 격차가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액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어때? 할아버지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그 오수병 영감하고 소주 한잔 먹었어. 이거는 다른 인물로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요? 어제 할아버지 정도면 충분히 지금 인물이라 봐도 괜찮겠죠. 이거는 단순 회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서사가 많이 달라야 돼요. 이야기가 많이 달라야 돼. 그래야 액자 구성이에요. 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신에서 나온 작품은 그냥 액자라고 외우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또 모르는 어휘 있나요? 다 알아? 그럼 내가 물어봐야겠다. 야, 선지 이번에 액자 구조를 통해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유기가 뭔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떨어지기 힘든 관계를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잘 붙어 있다고. 됐지? 됐습니다. 정리하셨으면 답이 3번인 건 아까 말씀드렸죠. 15번 넘어갈게. 16번의 답은 인물의 심리 읽으라는 겁니다. 5번입니다.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나머지는 다 뭐가 끝나있냐면요. 선지 1번 과장한 적 없습니다. 선지 2번 속이려는 마음 없었습니다. 선지 3번 반성 없었고요. 원망 없었고요. 선지 4번 의도 뭐 드러내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냥 잘 대사로 직접 다 드러났어요. 25쪽에 17번 문제. 요게 요즘 나오는 고난도예요. 이게 요즘 문제야. 그리고 솔직히 내신 문제야. 이런 것들이. 왜냐면
큰 원리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세히 안 읽었으면 틀리게끔 하는 세부 정보 확인 문제입니다. 자, 답은 바로 2번이었는데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요즘 많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왜 2번이 틀렸을까요? 채란이 나서서 버렸나요? 아니요. 양호가 시켜서 명에 따라요. 그러니까 채란이 나서서 했다고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갈려요. 세부 정보. 아까 이건 내가 많이 무슨 원리 원칙이 필요 없어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지. 한번 잘 보세요.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승자박. 이 자는 스스로라는 뜻인 건 다 아실 테고 승. 혹시 포승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포승줄? 이게 범죄자가 그 수의 입고 뭔가 줄 여기 이 어깨 좀 아래선에서 이렇게 둘둘 하얀 선으로 말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포승줄이거든요. 포는 체포, 승 묶다라는 뜻입니다. 체포하여 묶는 줄을 포승줄이라고 해요. 자승, 자박. 박은 뭘까 하면 결박, 네, 속박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승자박, 스스로 묶어서 스스로 결박되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직궤에 지가 넘어간다 이런 말도 있지요. 네, 답이 2번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골라주면. 자, 혹시 궁금하신 사자성어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할까? 자포자기 빼고 다 모르잖아. 예. 표리부동이요? 다 설명해 줄게. 표리부동부터 해볼까요? 표리부동은 접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겉으로 여러분들께 막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높은 교육을 수준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다 때려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게 바로 표리부동인 거죠. 위선자를 말합니다. 위선자. 말하고 나니까 너무 뻘쭘하네. 선지 1번도 봐봐요. 방향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향은 주변을 의미하고요. 주변, 무인, 사람이 없다. 친구가 없다는 건가요? 아무문가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깝친다는 뜻입니다. 약간 무례하게, 오만방자하게 굴다. 예, 무례하게 깝친다가 바로 방향무인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주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죠. 비슷한 말로 안하무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안하,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예, 똑같은 뜻이에요. 오만방자한 거죠. 이것도 전해요. 아우야. 자, 오만방자하게 자세 좀 취할게요. 아우야. 호가호의. 이거 아세요? 야, 이거 내가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력이 조금 좋은 편이거든요. 아니 잘난 척이 아니라 들으면 의인할 거야. 좀 특이한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드립 아니야. 근데 나는 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냐 했는데 전 세계에 몇 명 있대요. 꽤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여기? 진짜? 있어요. 2-3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억이 3살, 3.2살, 3.4살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단 말이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근데 어떻게 기억한 걸?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해요. 아, 이런 식으로 언어가 습득되는 거구나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기억을 통해서 유추가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유치원 때 어떤 동요를 들었는데 너무 흥겨운 거야. 혹시 산중호걸이라는 동요 아세요? 야, 이거 뭔데? 내가 유치원 때 들은 건데 니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멜로디가 대충 이거 아니야?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래요. 그 다음 가사가 뭐야? 짐승 모두가 모여. 뭐야? 산중? 땡? 하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 내가 그거 듣고서 무슨 말인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유치원 때 알아듣긴 너무 어려운 단어였던 거야. 그래서 뭘로 들었냐면 학생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생 짐승 모두가 모여.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요. 학생이 거기 왜 있어요? 잡아먹히려고 있나? 인간 대표에서 제가 왔습니다. 2학년 4반 막 이런 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학생이 거기 왜 있지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아내랑 드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야 이 노래 알지? 했더니 안 돼.
그 똑같이 물어봤어. 가사가 뭐야? 호랑님의 생일날이래요. 그 다음 가사가 뭐야 했더니 사색? 막 이러고 있더라고. 야, 그거 한번 틀어보라고. 너무 궁금하다고. 내가 가끔 이래요. 궁금한 게 생기면. 그래서 그럼 얘 표정이 아이고 또 시작했구만 하고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준단 말이야. 동요 모음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어줬어요. 뭔지 아세요? 각색 짐승이었어요. 각색, 각가지 색색.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라는 뜻이지. 다른 종류의, 각 종류의 짐승들이 모여서 무도회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낑깡, 거까지. 호가 호위.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호랑이가 이제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여우가 호위하고 있어요. 여우가 딱 에스코트 하고 있는 거야. 자,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호랑이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벌벌벌 떨고 이렇게 있겠지. 근데 여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유, 이게 날 보고 다들 쫄았구만 하고서 이제 간다는 거야. 호가 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깝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믿고 깝칠 때 호가 호위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 안 해오면 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직접 뭐라고 안 하는데 무언가 하긴 해요. 혹시 안 해본 사람 체험해보셨나요? 이러잖아. 매주 화요일마다 문자로 어머님 우리 또 누가 과제를 안 해왔는데 어머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고 치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 밤에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자, 여우고 엄마가 호랑이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해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계시거든요. 그런 거였습니다. 잘한 분들은 잘한다고 말합니다. 박근홍 씨 혹시 들었어요? 뭐 어머님한테? 나 되게 길게 썼는데 저번 주에. 이번 주 화요일에. 따로 들은 거 없어요? 그래? 내가 되게 길게 썼는데. 건홍이가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또 다 됐죠? 넘어갑시다. 26쪽이요. 마지막에 하려고요. 조금 서둘러 볼게요. 마지막, 요게 오늘 메인 독서 지문인데, 자, 2015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고, 정답률 24%를 자랑합니다. 요 지문은요, 워낙 유명해서요, 수능 국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고등 국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예 없는 유명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장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이 지문 이름이 별명이 슈퍼문이거든요. 읽어보면 알아요. 슈퍼문이라고 치잖아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슈퍼문, 조졌음, 자살각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제 레전설 지문인데 저는 이 지문을 수능 강의도 하잖아. 내가 재수하거나 뭐 여기서도 하네. 첫 번째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에요. 저는 이거부터 해요. 그만큼 잘 짜여진 지문이라는 겁니다. 독서 지문 저랑 훈련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여긴 좀 계신다. 박근홍 씨, 노은석 씨 조금 했지만 나랑 오래 했지. 오늘 받고 우리 자기는 고유 씨 나랑 했었고. 독서 지문 저랑 하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시고 윈터 계셨던 분들은 문법 했잖아 나랑. 자, 독서 저랑 훈련하신 분들 제가 매일 강조 무슨 지문을 하든 강조했던 게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손소연 씨 기억나요? 안 나요? 야! 건웅아! 응? 처음, 중간, 끝.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까? 처음이요. 맨 처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읽어야 될지 알고 있는 거와 그냥 읽는 거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이건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 지문은 긴 지문은 아니지만 압축된 고도의 정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잡히지 그냥 오는 대로 다 있으면 하고서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고 문제로 왔을 때 내가 뭐 읽었지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지문이에요. 자, 근데 내가 뭘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는 1문단이에요. 1문단. 1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야 될 게 뭘까요? 혹시 공중궤도 타운궤도인가요? 아니에요. 네, 발생하는 까닭. 달의 크기는 똑같은데 더 크게 보인다. 어떤 보름달. 슈퍼문. 슈퍼문이 왜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내가 읽어야 될 미션이에요. 이걸 잡고 읽는다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생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추기 때문에 4분 30초를 한번 재드려 보겠습니다. 두 문제밖에 없어요. 두 문제짜리야. 이게 옛날 국어 킬러 문제야. 그래서 4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편하게 푸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안 가져가신 옛날 책. 일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일정이 나와 있군요. 4월 25일이네요. 네. 그런 거 나오면 알려주세요.
작년에는 서술형 한 번도 안 내셨거든 사실. 올해는 이제 작년 1학년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이 맡으셔서 맞아요. 새롭게 될 거예요. 서술형 약간 주간 소설에 있는 서술형 열심히 써보라고 과제 내주고 있잖아. 아직 7시간이 남았네. 10시에 끝나요. 내일도 12시간. 네, 3시밖에 안 되는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문단에서 우리가 잡았던 게 슈퍼먼 까닭인데, 자, 이걸 내가 장황하게 안 할 거야. 깔끔하게 해줄게요. 잘 들어봐. 2문단에 슈퍼먼이 나타나는 까닭이 나와 있어요. 어디로 오면 되냐? 2문단 위에서 7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2문단 위에서 7번째 줄.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여기 봐봐요. 밑줄 쳐요.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같이 뜬다. 됐어요. 답이 나왔어요. 근지점이었어요. 아이 쉬워라. 그 위에는 이 문단 지금 읽은 거에 밑줄 친 거 위에는요. 근지점이 뭔지 작은 따옴표까지 쳐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작은 따옴표는요. 보통 핵심 어휘를 설명할 때 써줍니다. 근지점은 지구와 달이 가까운 거야, 먼 거야? 가까운 거였죠. 지구와 달이 가까운 게 근지점이고 근지점이면 슈퍼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 부른 거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정보들을 이제 이거에 맞춰서 배열하시면 됩니다. 뭐가 나오느냐? 계속 읽어볼게요. 방금 밑줄 거.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기 때문이다. 좀만 더 읽을게. 지구에서 본 전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네, 이게 각지름이야. 겉보기 지름이 각도로 나타내면 각지름 같은 말이야. 관측된 천체까지 거리가 여기다 체크.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슈퍼문은 각지름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크다, 괜찮아요? 이렇게 맞춰서 읽는 거야. 다시 가까워지면, 가까우면 각지름이 커진다. 근데 가까우면 근지점이고 그게 바로 슈퍼문이었죠. 슈퍼문은 각지름이 크겠구나 라고 나오면 됩니다. 이걸 읽는 건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구, 달, 태양 돌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읽어야 될 건 슈퍼문의 이유거든요. 3문단도 가봅시다. 막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여섯 번째 줄 오세요. 3문단 위에서 6번째 줄, 3문단 위에서 6번째 줄.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가 봐요. 내가 읽고 싶은 거는 슈퍼문인데 일식 얘기하나 봐. 계속 가볼게. 이때 밑줄 쳐요.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네, 슈퍼문 조건이죠.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이 전체 면적에 의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관측된다. 됐어요. 개기일식이구나. 근지점에 위치할 때 개기일식 나타나는구나. 그 뒤에는 뭔 얘기가 나와요? 원지점 얘기인가요? 원지점에 있으면요. 그만일식이 일어난대요. 자,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뭐예요? 개기일식인 거지. 얘가 근지점에서 일어난대요. 지금 여기에 맞춰서 읽고 있는 거야. 마지막 문단 오세요. 마지막 문단 내가 다 읽어볼게.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변할 수도 있나 봐. 현재 지구 공전 궤도 20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20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만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조건이에요. 20률이 작아지면 뭔가 있나 봐.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봐요. 근일점은 맥 빠진다. 근일점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읽어야 될 건 근지점인데 그냥 읽어보자. 근일점은 현재보다 멀어진대요. 그런가 봐요. 관심 바뀐대. 원일점은 얘도 관심사 아니거든요. 어쨌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진대요. 그런가 보다. 이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죠. 달의 공전궤도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다. 이러면 이게 유용한 정보로 바뀌었죠. 필요 없는 정보였는데 내가 읽어야 될 정보로 바뀐 순간이에요. 이 문장 때문에.
근지점도 마찬가지 돼요. 원지점도 마찬가지 돼요. 20률이 작아지면 근지점이 멀어지는구나. 잠깐만, 슈퍼문이라는 거야? 슈퍼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가까워야 돼요. 가장 가까울 때가 바로 슈퍼문이었단 말이야. 근데 멀어진대요. 에이, 그러면 슈퍼문이 아니죠. 자, 근데 20률은 나왔어요. 슈퍼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더 추가한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존궤도의 20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20률이 커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근지점으로 잡아볼게요. 근지점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게 있다니까.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원지점은 멀어진다는 얘기인데 필요 없어요. 이거 읽으면 되죠. 물어볼게요. 슈퍼문은 20률이 커야 나타납니까? 작아야 나타납니까? 커야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20률이 커져야 가까워지잖아요. 근지점이. 됐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엄청난 정보 홍수 속에서 뽑아야 될 거는 3개였습니다. 첫 번째 근지점을 잡고요. 각지로 커지는 거구나. 개개씩 나타나는구나. 20률이 클 때 나타나는구나. 이거예요. 이게 정답률 20%짜리 킬러 문제인데 자, 뭐를 못 잡았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거 몰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걸 잡고 읽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돼요. 20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20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보기를 읽어볼게. 지금 못 푸신 분도 있어서 보기 읽을 테니까 따라와봐.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나왔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와 낮은 때의 해수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아유, 관심 엄청 고데 좀만 더 읽을게.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지구와 달의 거리는 바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거든요. 조차는 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물어볼게요. 슈퍼문은 조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슈퍼문일 때 조차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크다라고 나오면 되지. 슈퍼문은 가깝잖아요. 가까운 거잖아요. 조차가 가까울수록 커진대요. 조차가 크답니다. 아, 이 보기에서 뽑아야 되는 거 바로 슈퍼문이면 조차가 크다였던 거지. 이 출제자의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이거 푼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니 지금 조차 얘기 나오는데 이게 내가 읽은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죠. 거리. 자, 근데 지구와 달이 가까우면 슈퍼문이라는 건 얘기를 했는데요. 태양과 지구가 가까울 때를 뭐라고 하는지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건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지문에. 그래서 보기에서 한 줄 더 추가해 주죠. 다음 문장 볼까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인 겨울에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1월이 태양과 지구가 제일 가깝고 7월이 태양 지구가 가장 멀다는 뜻이죠. 됐을까?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잠깐만. 이 문제는 실제 물론 우리 수업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실제 수능장에서 2문제짜리고 킬러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선배들이 2015년 이거 봤던 수능을 봤던 선배들이 이 문제를 먼저 풀었을까? 맨 마지막으로 빼요.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때는 시험이 꽤 까다로웠어요. 그 해가 유난히 2015년이. 이때부터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이제 딱 이걸 풀려고 와서 지문 읽고 20번 보기 읽고 이제 선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20초가 남은 거야. 수능장에서. 자, 아이 조금 더 하면 되죠. 어림없어요. 땡 했는데도 잡고 있으면 그냥 실격이에요. 너무 야박하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애가 억울해요. 그러면 나는 시간 지켰는데 쟤는 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딱 땡 한 순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초 남았어요. 빨리 찍고 마킹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보기까지 읽고 선지 1, 2, 3, 4, 5 골라야 되는데 뭐 고를 것 같아요? 몇 번 찍을 것 같아요? 응? 밑에서. 그냥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한 20초 정도 시간이 있고 마킹한 시간 5초 잡는다면 15초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뭐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5초 남은 선배라면 몇 번 찍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냥 뭐 4번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실제 수능장에서 시험 그 문제 번호 배치는
20%로 다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번 20%, 2번 20%, 3번 20% 이렇게 나와요. 근데 4, 5번 중에 하나 찍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풀어보신 분이 한번 눈치채야 되는데 선지 1, 2, 3번은 이심률이 어떻게 됐을 때야 보니까? 변할 때야? 변화 없을 때야? 변화 없을 때지. 선지 4, 5번은 이심률이 커졌을 때지. 잠깐만요. 마지막 문단에서 뭔 얘기했어요? 이심률이 변화했을 때 현상을 설명했죠. 설명했는데 안 내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심률 변화를 설명했으므로 4, 5번 중에 하나 찍는 거야. 그럼 50%로 늘죠, 정답률이. 실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었고요. 네가 찍은 게 답이야. 자, 설명해 드릴게요. 20번의 선지 1번부터 봅시다. 이건 뭐냐면요. 변수를 보라는 거예요. 자, 변수는 3개입니다. 내가 한번 써볼게. 무슨 말인지. 지구와 달의 거리가 변수고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또 하나의 변수고요. 마지막 이심률 자체도 변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선지 1번은 고정된 값이 뭔지 보세요. 이 3개 중에 2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자, 이심률 변화가 없대요. 이심률 고정. 또 1월 슈퍼문 관측, 7월 슈퍼문 관측 뭐가 고정되어 있어요? 둘 다 슈퍼문이래요. 지구, 달이 근지점이라 고정되어 있죠. 뭐만 비교하면 돼요? 지구와 태양이 1월, 7월 중에 누가 조차가 더 크냐 묻고 있죠. 이게 비교 대상이었네요. 이렇게 보면 돼. 자, 근데 이건 보기 너무 대놓고 써 있었다. 1월이 조차가 크다고 했지. 아까 틀렸죠. 7월이 더 크다고 하니까. 1번 X. 이렇게 가는 거야. 선지 2번 변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선지 2번에는 뭐가 변수게? 3개 중에. 이심률은 고정. 이심률 변동 아니에요. 지구와 달. 그렇지. 둘 다 1월이에요. 1월, 지구, 태양 고정. 원지점과 근지점. 네, 원지점, 근지점을 비교하고 있네요. 누가 더 조차가 커야 돼요? 원지점과 근지점 중에? 당연히 근지점의 조차가 더 커야 되지 않아요?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지니까. 근데 이 친구 뭐래요? 원지점이 더 크대요. 개소리죠?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자, 선지 3번은 변수가 뭘까요? 이심률 변화 없네요. 고정. 7월 슈퍼문, 7월 원지점, 7월 고정, 지구, 태양 고정. 자, 원지점과 슈퍼문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지점과 슈퍼문 중에 누가 더 조차가 커요? 당연히 슈퍼문이죠. 같은 얘기잖아. 근데 얘 뭐래요? 원지점에서 더 크다? 죽어야죠. X. 자, 4번 봅시다. 4번은 변수가 뭐예요? 이심률이에요. 이심률이 커질 때와 그대로일 때. 나머지 조건 똑같은 거 보실래요? 달이 근지점이 있어요. 예, 달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근지점으로. 월도 1월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심률 비교입니다. 이심률이 늘어났을 때와 늘어나지 않았을 변화 전이라고 써있죠. 이심률이 커지면 그 아래줄 봐봐요. 이심률 변화 전에 조차보다 더 커진다. 맞아 아니야? 이심률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근지점이 가까워지죠. 무슨 달이야? 달이고 근지점이 있대요. 지금 달이. 약간 근지점이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 조차가 커진다였지. 약간 답이 4번이 맞는 얘기예요. 이심률이 커지면 조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 가까워지니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언어 안에서 움직이는 논리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해내신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들이에요. 네, 무운을 빕니다. 나중에 언제까지 이걸 완성해야 돼요? 3년 안에 완성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한 지문 남았네요.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19번 안 했어? 아이고 미안하다. 야, 19번 올게요. 페이지 27쪽에 19번 문제. 일단 답은 2번인데요. 자, 이것도 정답률 안 높아. 따라와 보세요. 본문 2문단으로 와봐. 2문단 두 번째 줄. 2문단 두 번째 줄. 빨리 와봐. 다 밑줄 쳐요.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모양에 가까워진다. 네, 여기다 밑줄. 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모양에 가까워요. 두 줄 내려와요. 두 줄 내려와요.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밑줄 쳐요.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이거 제가 클리닉 때 비슷한 거 시켜드렸거든요. 세 개의 논리를 합충시키는 거예요. 3단 논리예요. 여러분들 이심률이 작으면 원모양에 가깝나요? 원모양에서 멀어지나요? 원모양에 가깝죠? 초점이 가까우면 이심률이 작아진대요. 근데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모양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심률이 작으면
초점이 가까운 거니까 원모양에 가깝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죠. 자, 그럼 20률 찾으러 가면 됩니다. 달의 20률은 어디 있죠? 바로 아랫줄에 있네요. 0.055. 이게 달의 20률이었어요. 지구의 20률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 멀리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0.017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일부러 정보를. 자, 누가 더 작아요? 0.017. 지구의 20률이 더 작죠? 누가 더 원모에 가깝습니까? 지구가 원에 더 가깝죠. 그래서 19번의 답이 2번. 네, 지구가 더 원에 가깝습니다. 지구 공전 궤도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지름을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선지들일 거예요. 자, 이제 맨 앞으로 오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풀릴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요거는 아직 우리가 도전할 지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할 정도의 기반 지식은 뽑아가고 요거는 딱 하자고, 버리자고. 딱 빨아먹을 거면 빨아먹고 버리자고. 나중에 또 2, 3학년 때 도전할 날이 오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들어가 볼게. 일찍 끝내줄게요. 자, 오늘 요거만 하고 이거 안 풀 거야. 안 풀 거야. 미치겠네. 그럼 나 이거 지우고 있을 동안 여러분들 그 4쪽의 1문단 아무 정보 없잖아. 그냥 읽어봐요. 재밌게. 와, 신나게 읽어봐. 그냥. 이해되셨나요? 진짜로요? 대단한데? 뭔 소린가 싶잖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게 알아듣겠어요? 네, 이게 2020년이구나. 2019년인가? 헷갈린다. 2019년. 2019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고사. 1문단만 읽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거는 우리가 아직 글을 읽기 위한 기반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거 이해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을 좀 올려보도록 합시다. 잠깐 칠판 보시면 됩니다. 필기 추천드립니다. 5쪽 오른쪽 아래 비어있죠. 거기다 쓰시면 딱 맞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따 쓸 시간 줄 테니까. 보면서 써도 괜찮아요. 통화. 당연히 이건 아니고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돌고 있다. 통용되다. 화폐, 돈을 의미합니다. 아까 통화는 돌고 있는 돈이에요. 시장에 돌고 있는 돈.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을 통화라고 해요. 정책은 정부가 의도,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업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작해볼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통화 정책은 바로 센터뱅크. 중앙은행이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 중앙이 뭘 의미하냐면요. 들어보셨나? 이 정부를 의미합니다. 이게.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앙은행에 혹시 여러분들 중앙은행 가보신 적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가려고 하면 아줌마 뭐 하는 거야? 하고서 막을 거야. 경비 아저씨들이 나와서 막 말릴 거야. 우리는 중앙은행은 기구 이름이고요. 우리나라 브랜드 하나 있습니다. 중앙은행 딱 하나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인데. 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 은행을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가본 적은 없는 은행이 있어요. 어딜까요? 응? 한국은행. 분명히 들어봤어요. 이 은행 분명히 들어봤습니다. 어디 써 있어요? 돈에 써 있어요. 지폐, 동전에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린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를. 여기는 돈을 맡기거나 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써 있죠. 무언가를 만드는 은행이고요. 바로 돈을 찍어내는 은행입니다. 돈을 직접 만들어요. 얼만큼 만들까요 하면 마음대로. 진짜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원하는 대로. 자, 이제 우리 장래희망이 바뀌었나요? 한국은행 총재로 이제 하면 되겠나? 다만 여기서 만든 돈은요. 철저한 관리 속에 오로지 하나의 길로만 나갈 수 있어요.
아, 뭐 정부로 보내나요? 큰일 납니다. 절대 못 가요. 정부로 못 가요. 총재님이 가져가시나요? 퇴근하실 때 저기 알바분들이 가져가시나요? 나눠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군데밖에 못 가는데 그게 바로 시중은행이라는 곳으로밖에 못 나가요. 자, 시중은행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라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은행 대보세요. 하나 대봐요. 한가위씩. KB가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알아요? 국민은행. 깜짝이야. IBK 기업은행. 또 뭐 있어요? 신한. 또 우리. 또 새마을금고. 또 농협. 네, 이게 시중은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죠. 우리 엄빠가 가기도 하고요. 이 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일까? 여러분들 혹시 은행원이 꿈이신 분 혹시 계세요? 장래희망이신 분? 저기 다른 학교에는 한 명 있더라고. 그 노우진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은행원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시잖아요. 3년 뒤에. 야, 진짜 3년밖에 안 남았구나. 대학교 가서 졸업하면 뭐 군대 안 갔다 오시면 뭐 20대 중반, 갔다 오시면 20대 중후반 때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자, 취업을 한다 쳐봅시다.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취업을 하게 되면 처음 받는 1년치 월급, 1년치 봉을 연봉이라고 합니다. 1년치 받는 돈을 연봉이라고 해요. 근데 평균 연봉이 얼마일까요? 첫 직장 평균 연봉. 요즘에 2,700에서 2,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1년 동안 받는 돈이 2,800만 원 정도인 거야. 평균적으로. 꽤 괜찮은 회사 들어간 거예요. 2,800 정도면. 3,0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첫 해, 1년 동안 버는 돈이 3,000만 원이요. 꽤 괜찮은 데 간 거야. 한 달에 한 2, 300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은 초봉이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첫 신입 직원한테 5천만 원씩 주고 시작해요. 괜찮은 직업이야. 내 대학 동기 중에 2명이 은행원이야. 내 대학 동기 정도면 사실 공부 좀 한 애들이거든? 근데 은행원이야. 돈 잘 벌어. 거기서 과장, 뭐 부장까지 달면 2, 3억씩 벌어요. 1년에. 우리의 꿈은 은행원. 근데 이 은행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사기업이야. 그러니까 현대, 뭐 삼성, 노브랜드, 뭐 더올림 이런 것처럼 먹고 살려고 어떤 사람이 세운 회사야. 근데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길래 이런 신입사원한테도 5천만 원씩 주는 걸까? 알고 있네요.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금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금융? 금이 돈을 말하고요. 융이 움직이다, 유통되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시중은행이에요. 유통?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일을 유통업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노브랜드가 바로 유통업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 공장에서 혹은 만든 사람한테 농부한테서 그걸 받아와서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록 이득이 크겠죠. 돈의 생산자는 누구였지? 한국은행이었지.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와요. 모든 돈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돈의 이자, 금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 3%로 여기서 돈을 빌려왔다 쳐봅시다. 생산자로부터 돈을 빌려왔어. 그래서 시중은행이 이걸 어디다 파냐? 판매해요. 바로 시장에 판매합니다. 시장은요. 이걸 말합니다. 가게, 기업. 이 가게는 그 구멍가게 할 때 그 가게가 아니라 집이란 뜻이에요. 개인이라는 뜻이야. 우리 엄빠 나 이거 가족. 아니면 기업, 더올림, 얼스병, 김봉수 이런 것들 시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재화가 물건과 돈이 거래되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해요. 노브랜드만 시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재화가 거래가 일어나면 모두 다 시장이라고 해요. 더올림도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학원비를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화가 지금 교환되고 있거든요. 서비스와 돈이. 자, 여기다가 팔아요. 유통시켜요. 물어볼게요. 몇 프로로 빌려줄까요? 대출 나갈 때. 3%보다 크게 나갈까? 낮게 나갈까? 당연히 크게 나가야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차익으로 먹고 사는 게 바로 은행이에요. 여기까지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게 바로 시장에 나가는 이자라고 해서 시장 금리라고 하고요. 요거는 누가 결정할까요? 정부가 정합니다. 정책이에요. 정부가 정하는 정책이야, 이 금리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정책금리라고도 하고요. 옛날 지문은 기준금리라고도 했어요. 같은 말이야. 정책적으로 그냥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왜 기준금리일까요? 요 금리에 따라 시장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얘가 3%면 얘는 5, 6% 나와야 돼요. 얘가 1%면 얘는 2, 3%에 나와요. 그래서 기준이 돼요, 제가. 통화량을 보도록 합시다. 서영락 대리. 여기 보세요. 이거 무슨 곡선인지 기억나세요? 내 성대모사를 알아들었고. 아니야? 나 혼자 한 거야? 응? 수요 곡선인 거 기억나세요? 나 지금 방금 한 성대모사 설명하려고 했는데. 김재율 씨인가? 그 딩대에 나오는 그 부엉. 나만 보는구나, 이런 거. 그 김재율이라는 개그맨이 차승원이라는 영화 배우를 성대모사 한 거를 내가 김재율을 따라하는 건데. 자, 수요곡선이잖아요. 너무 멀다.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 자, 돈도 재화예요. 돈도 값어치 있는 물건이야. 돈의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이자라고 합니다. 돈에는 가격이 있어요. 이자예요. 이자, 같은 말로 금리 같은 말. 가격이 높으니 이 돈이라는 재화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작아지죠. 이 이자가 낮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우리가 배웠던 수요곡선이야. 만약에 5, 6%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통화량,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이 많아질까 줄어들까? 빨리 생각해봐요. 괜찮아요? 줄어드는 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가져가요.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많이 안 가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자가 너무 세.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해가겠어? 안 해간단 말이야. 돈이 별로 안 풀려요.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돈의 가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어떤 물건이 많이 없대요. 그럼 그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죠. 그래서 통화량이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높아져요. 자, 화폐 가치가 이거 그래프로도 설명할 수 있긴 하거든. 사실 이거를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공급 자체가 공급이 곡선이잖아. 돈의 공급이 덜 된다는 뜻이야. 가격이 오른 거 보이시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건 나중에 하고. 자,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생각해봐. 이 삼각김밥이 1,000원이랍니다. 이 삼각김밥 1,000원인데 화폐 가치가 올랐으면 이 1,000원짜리가 더 가치가 올라간 거야. 1,000원보다 더 내야 돼? 덜 내도 돼? 덜 내도 돼요. 1,000원 자체가 올랐으니까. 1,000원짜리 물건이 이제 1,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1,000원 자체 가치가 올라서 돈 자체 가치가 올라서 800원이면 살 수 있대요.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삼각김밥 가격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바뀐 거죠.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봉수야. 거의 끝났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물가 안정된 거 보고 경제를 안정시킨다,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경제가 진정시킨다, 안정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거 빨간색 써야 되는데. 다만, 너무 안정시키면 돈 자체가 너무 없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경제가 다운돼 버려요. 돈은 쓰면 쓸수록 좋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치킨을 사 먹어요. 야호! 하고서 내가 오늘 퇴근하고 교촌치킨 먹어야지 하고 교촌치킨 먹어요. 그러면 교촌치킨 사장님은 저한테 받은 돈으로 알바비를 주거나 다른 누군가의 임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그분의 자녀는 나한테 학원을 보내요.
그럼 난 또 돈을 벌고 또 치킨을 사 먹어요. 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윈윈 할 수 있어요. 이게 경제 활성화예요. 돈은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제가 근데 돈 자체를 줄여버리면 경제가 맞아요. 그게 침체예요. 경제가 너무 다운돼 버려요.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불황이라고 해요. 이게 불황이에요. 불타는 황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봅시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빵 터졌어요. 자 가게에서 식당 문 일찍 닫게 하죠. 집합도 금지시켰죠.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을까요? 이걸 활성화시킬 미션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금리를 몇 프로 했을까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 0.02%까지 내렸어요. 그럼 은행에선 대출 몇 프로 나갔을게? 저 1.9%로 받았어요. 전세 대출 잡을 때.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대로 반대로 가겠죠? 통화량이 돈 자체가 사람들이 싸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대출 받잖아. 돈이 많이 돌아요 이제 시장에. 왜 이렇게 싸? 대출 받아야지 이렇게 된다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재화가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떨어져요. 자 똑같은 물건 살 때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살 때 돈을 더 줘야 돼. 물가가 오른 거예요. 물론 경제가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활성화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양면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건 없어요. 경제에서. 그리고 너무 활성화시키면 너무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 또 뭐가 일어나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뭐 버블 같은 경제에 과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호황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무한히 뺑뺑이 돕니다. 이걸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 우리 얘기해보자. 여러분들 3년 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금리 낮췄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통화량을 늘려요. 심지어 이 통화량을 빨리 늘려야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 금리를 낮췄는데도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진짜 전대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통화량을 높이기 위한 강제적인 정책이 하나 실시됩니다. 보조금을 그냥 줬어요. 잘 떠올려 보세요. 엄빠한테 그냥 50만 원, 100만 원 찔러줬어요.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강제로 늘린 거예요. 그만큼 활성화가 급해갖고. 그랬군.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물가가 올라요. 경제가 대신 활성화돼요. 근데 너무 과열돼요. 좀 진정시켜야 돼요. 그럼 금리를 다시 올려요. 여러분들 아파트 값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 세종시 아파트 값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죠.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이거. 자 최근 아파트 값 어떻게 됐어요? 최근 1년 산 떨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금리 얼마게요? 기준금리 3이에요. 그래서 여기 5, 6으로 나가요 지금. 금리가 올랐네. 통화량이 떨어지네. 화폐 가치가 올라가네.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금리를 이게 무한 뺑뺑입니다. 그래서 경제 곡선은 이렇게 안 나타나요. 경제 호황 불황은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과열됐다 진정시켜. 야 너무 침체됐다 올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자주 하는 말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으이 노인정 앞에서 가끔 들리던데. 경제는 어렵고 말이야. 물가는 오르고 말이야. 이렇게 뭔가 되게 세상에 분노가 있으신 할아버지들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말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가 어려운데 말이야. 경제가 침체되어 있대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생각해봐요.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올려서 활성화시켜야겠죠. 대신 물가는 어떻게 되죠?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오르고 일하고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괜찮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역학이 됩니다. 이걸 기억했다면 1문단 저랑 같이 읽어보죠. 4쪽의 1문단 첫 줄입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읽어봐봐. 중앙은행 여기서부터 출발. 경기가 과열되었어요. 그러면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면 돼요. 좀만 더 갈게.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방금 봤어잉?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맞아요. 대출을 감소시켜요. 그러면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이 뭐예요 하면 자, 신용이 무슨 뜻이야? 신용? 믿음직하다, 든든하다는 뜻 아니에요? 김영수 씨 안 주무시죠? 자, 그래, 형수 좀 그렇고 내가 나타날게. 아이유 씨가 소개팅을 2번 해요. 차은우 씨와 김봉수랑 소개팅을 한 번씩 합니다. 자, 아이유 씨가 누굴 더 든든히 믿음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차은우 씨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통장에 5만 원 있으세요. 나는 500만 원 있어. 자, 아이유 씨가 누가 더 든든해요? 고맙다. 딴바는 차은우요. 이러던데요. 아, 잘생겼다 못생겼다. 여러분들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구체예요, 추상이에요? 추상에 불과할 뿐. 주관에 불과할 뿐. 자, 신용은 가슴 아픈 얘기로 끝났네. 신용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볼래요?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이 공급되는 게 축소된대요.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간다는 얘기예요. 그치? 좀만 더.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해되세요? 이제 경기를 진정시켜요. 반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반대의 과정, 즉 정책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려 한다. 끌어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지식이 있고 읽으니까 읽히죠 좀. 그러니까 결국에 독해력은요. 구조도 좋고 어휘도 좋은데요. 결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잘 읽습니다. 지적 능력이 우월할수록 글이 잘 읽혀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슬프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맨날 책 읽으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좀 가슴이 아파요. 엄마도 안 읽었는데 왜 나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야. 막. 자, 요 문제를 제가 풀 수는 없고요. 하나만 도와드릴게요. 5쪽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6번째 줄, 5번째 줄 와봐요. 5문단의 5번째 줄. 의 상황이 일어난다. 찾으셨나요? 5쪽의 5번째 줄. 의 상황이 일어난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요. 불황, 호황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자, 밑줄 쳐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밑줄 쳐봐요. 경기 자본 제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이걸 들 수 있대요. 자, 이런 제도가 있대요. 이게 뭔지 보자. 계속 읽어볼게. 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자, 밑줄 쳐봐. 경기 과열기. 과열됐을 때, 경제가 과열됐을 때 금융회사, 누군지 알죠? 금융회사? 은행으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의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여기다 밑줄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 억제. 자, 경기가 과열되면 은행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대출 나가라는 거야? 대출 나가지 말고 돈 들고 있으라는 거야? 돈 들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자본을 좀 쌓고 있어. 신용 공급하지 마. 돈 공급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과열일 때는. 자, 계속 가볼게.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경제가 침체됐을 때 대출 재원, 재료예요. 재료. 대출할 수 있는 재료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돈 그거 대출 나가서 좀 풀어. 그게 바로 완충 자본 제도래요. 돈을 네가 들고 있어라 이거예요. 은행한테. 자, 정답은 20%짜리 풀어봅시다. 8쪽 오세요. 8쪽. 이것만 풀고 갈게. 같이 할 거야. 8쪽 오셨나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통화정책이 이 정책이야.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거예요.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쪽을 볼게. 통화정책은 경기, 자 밑줄 쳐봐.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 자, 우리 보기 2번째 줄이에요. 5번 문제, 8쪽의 5번 문제 보기 2번째 줄.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 이지만 계속 밑줄.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 왜 이럴까요? 정책 금리는요. 진정시키는 데는 좋대요.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좋대요. 근데 이 침체를 벗어날 때는 별 효과가 없대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 금리 낮춰서 경기가 활성화됐나요, 솔직히? 왜 안 됐을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갔어요. 싸니까. 근데 대출 받아서 뭐 했어요? 투자했어요. 어디다 투자했어요?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다섯 번째 줄 봐봐요. 보기의 다섯 번째 줄 중간. 오히려. 빨리 찾아봐. 보기의 다섯 번째 줄 중간.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이렇게 해서 대출받은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 이 지문 코로나 전에 나온 지문입니다. 코로나 전에 이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있었다고. 자, 이제 납득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떠올리면서 선지 3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지 3번 보세요. 방금 보기에서 봤던 게 끈밀어 올리기야. 침체를 벗어나는데 효과가 없다. 과열을 억제시킨 데는 좋은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사람들이 부동산 비트코인 해갖고 소용이 없다. 그게 끈밀어 올리기거든요. 끈밀어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침체될 때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자, 이 완충 자본 제도 아까 본문에서 보았는데 침체기에 뭐 하는 거였지? 쌓아놓은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침체기 때 풀으라는 거지. 끈밀어 올리기라는 이 보기의 현상이 있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효과적으로 침체를 벗어난다. 맞아? 효과가 없어야 돼요. 네, 돈 풀어봤자 끈밀어 올리기 상태에서는 어차피 주식 부동산에만 투자하니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3번 필요 없는 제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최고 난도 문제였는데 그냥 읽었을 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당연히 이거를 내가 풀려고 안 했잖아. 설명드리니까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 역량이 확장된 거예요. 다음에 이 정도 급을 만났을 때 이제 풀 수 있는 단계가 됐을 겁니다. 클리닉 때 준비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